순자가 남자친구와 모텔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옆방에서 나오는 커플과 마주쳤어요. 엄마! 태수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당황한 순자는 민망함에 이 자리에서 당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들 옆에는 며느리가 아닌 처음 보는 처자가 있었어요. 순자네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체 이 녀석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로또 1등 같은 큰 행운을 받으실 거예요.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노을인생극장에서 그곳으로 행복의 기운을 아낌없이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충격과 반전의 연속인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철민과 5년 전에 사별한 순자는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중이었죠. 3년 전부터는 60살 남자친구 민준석을 만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준석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준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긴장되어 있었는데요. 순자 씨, 오늘 우리 사귄 지 3주년인데 특별한 곳에서 저녁 먹고 조용히 시간 보내요. 순자는 웃으며 수화기 너머로 답했죠. 3주년이었네요. 잊을 뻔했어요. 그 순간 순자는 무의식 중에 준석의 목소리에 섞인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도심 외곽의 한 깨끗한 모텔 앞에 도착했어요. 준석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같은 시간 35살 박태수는 아내 정미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갑자기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저녁 먹고 들어갈게. 거짓말이었죠. 태수는 그렇게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모텔에서 혜진과 저녁을 먹으러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순자와 민준석이 305 앞에 도착해서 순자가 카드키를 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옆 302호 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여자와 남자가 나왔는데요. 순자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렸죠. 자신의 아들 박태수였던 겁니다. 태수 역시 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옆에 있던 여자 이혜진의 팔에서 황급히 손을 뗐어요. 민준석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순자에게 물었죠. 순자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들을 보지 못한 준석의 물음에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네 사람이 5초간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이혜진이 먼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석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제서야 그 둘을 본 준석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죠. 혜진아, 내가 왜 여기? 그 순간 순자는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태수야, 저 아가씨는 누구니? 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술만 달싹거릴 뿐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석이 순자를 바라보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순자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듯 황급히 말하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나 먼저 갈게요. 순자는 계단 쪽으로 향했고 민준석이 황급히 뒤를 따라갔어요. 복도에는 태수와 이혜진만 남았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진 씨,
방금 그 남자가 누구예요? 이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태수는 경악하며 말을 더듬었죠. 뭐라고요? 저분은 제 어머니인데. 두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밤 10시 순자는 집에 혼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일이 단순한 우연인지 의문이 들었죠. 태수가 만난 여자를 민준석이 알고 있었어. 대체 무슨 관계지? 순자는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 채 서랍을 열어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박철민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하면서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순자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모텔 복도에서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다른 여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여자가 민준석과 아는 사이라는 사실. 같은 시각 태수의 집에서는 34살 정미란이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귀가한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에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미라는 태수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는데 평소 알고 있던 숫자를 눌렀지만 틀렸다는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미라는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최근에 변경되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미란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아침 순자는 아들 태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젯밤 대화는 충격적이었지만 확인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았어요. 태수는 어머니 앞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수야,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그 여자 누구니? 바람 피우는 거야? 언제부터 어떻게 만났어? 쏘아대는 순자의 질문에 태수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는데 6개월 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이혜진이라는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커피를 마시다 옆자리에 앉게 된 것뿐이었어요. 이혜진이 먼저 말을 걸었고 남편과 사별해서 외롭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태수 역시 그 시기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던 때라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변명했어요. 그렇게 한두 번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3개월 전부터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거였죠. 순자는 태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물었어요. 너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보려 그래. 정신 나갔어? 엄마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태수는 당황해서 말조차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 옆에 있던 남자는 누구예요? 이혜진이 자기 아버지라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사람은 엄마. 나 남자친구야. 아직 말할 사정이. 참, 그나저나 그 여자가 너한테 돈 이야기 한 적 있니? 순자는 놀람과 동시에 민망했는지 급히 말을 돌렸어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달 전쯤 이혜진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거절했다고 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민준석도 최근 순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자는 말을 슬쩍 꺼냈었거든요. 이제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태수야,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엄마가 한번 조사해 볼게. 순자는 아들에게 당분간 이혜진과 연락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태수가 집을 나간 후 순자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어요.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탐정 강서구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 탐정님, 저 박순자입니다. 오랜만이죠?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제가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서구는 언제든 오라며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도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강서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지만 사무실 안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강서구는 순자를 보자 반갑게 맞이하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순자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텔에서 아들과 낯선 여자를 목격한 것, 그 여자가 민준석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까지요. 강서구는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3년 전 선생님이 민준석이라는 사람의 주소와 직업을 찾아주셨고, 당시 특이사항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로 다시 보니 뭔가 이상해요. 혹시 이혜진하고 함께 좀 더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혜진이라는 여자와 함께 과거 경력 이력을 다 뒤져보겠습니다. 순자는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거든요. 같은 시각 민준석은 딸 이혜진과 다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석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당혹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혜진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돌리고 있었죠. 혜진아, 어제 그 남자가 내가 만나던 박태수 맞지? 이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저도 이렇게까지 우연히 겹칠 줄은 몰랐어요. 민준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박순자, 박태수? 얼마나 흔한 이름인데 같은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이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계획 취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민준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혜진아, 계획 그대로 진행하자. 박순자 쪽은 내가 잘 달래볼게. 너도 박태수한테 계속 연락하고. 베테랑 사기꾼 민준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여유로워졌어요. 이혜진도 그 아빠의 그 딸답게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박태수는 제 손바닥 아니에요. 두 사람은 이번 일이 우연히 겹친 것일 뿐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같은 가족을 동시에 공략하게 되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밤 9시 태수의 부인 미란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탐정 강서구였습니다. 미란은 서둘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분 외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혜진이라는 33살 여성과 6개월 전부터 만났고 최근 3개월간은 주 2회 정도 모텔을 이용한 증거 사진과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미라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박태수 이 자식이 진짜 바람을 폈어? 강서구는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사모님, 공교롭게도 시어머님께서도 저에게 조사를 의뢰하셨는데 조사 대상이 민준석과 이혜진입니다. 남편분이 만나는 그 여자와 시어머님, 남자친구가 부녀관계더군요. 미라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서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님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내일 함께 탐정 사무실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어요. 저녁 7시가 되자 순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태수와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순자는 말없이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라나 태수가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이 엄마한테 걸렸어.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야. 그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태수, 너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 미란이 지민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건 줄 알아? 당장 싹싹 빌지 못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미라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줬죠. 태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란아, 정말 미안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앞으로 너는 통금 시간 정해놓고 일 마치면 곧장 집으로 가. 미란이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 미란아, 앞으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저 녀석은 평생 너 비위 맞추면서 슬슬 기면서 살아야 돼. 못된 녀석 같으니. 순자의 꾸짖음은 그 후로 30분간 이어졌어요. 저녁 늦게 태수와 미라는 어색한 모습으로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순자와 미라는 함께 강서구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고 강서구는 맞은편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서구는 먼저 컴퓨터 화면을 켜서 태수와 이혜진의 만남 기록을 보여줬어요. 먼저 박태수 씨와 이혜진의 만남 기록입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들과 모텔 출입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미라는 사진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순자는 미안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에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강서구는 잠시 기다렸다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서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민준석이라는 사람. 8년 전에는 이준호라는 이름을 썼고 그때 한 건설자재 유통업자에게 정부 공공사업 입찰 브로커를 사칭해 5억 원을 편취한 게 맞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주신 사진과 대조해 보니 동일 인물이 확실합니다. 이혜진을 같이 조사하다 보니 증거가 나왔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놨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깨져버렸어요. 미란이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미란이 순자의 어깨를 잡았지만 순자는 말없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피가 흘렀어요. 어머니 손에 피가. 분노에 가득한 순자에게 강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선생님, 그럼 3년 전에 제게 민준석 조사를 의뢰하신 건?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남편이에요. 순간 순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우리 남편 박철민이 8년 전에 이준호라는 사람한테 5억을 사기당하고 3년간 우울증을 앓다가 5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미라는 옆에서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럼 아버님이?
시어머니가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미란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깨진 찻잔 조각을 보며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어요. 강서구는 두 사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 선생님, 하지만 지금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이혜진은 민준석의 친딸이고 이 부녀가 최소 10년간 함께 1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서 사기를 쳐서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서구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선생님 모자를 동시에 타깃으로 한 건지는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순자는 강서구의 설명을 들으며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3년 전에 우연히 다른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민준석이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 남편과 비슷한 사건이라 찾고 싶었지만 제 힘으로는 찾을 수 없었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지난 3년간 쌓인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선생님께 민준석이라는 사람을 조사해달라고 의뢰드린 건데, 그때는 제 남편 사건이랑 관련 있는지 확인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도 이준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 선생님께 요청해서 찾아주신 사진을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준호 젊었을 때 사진이라 지금 민준석이랑 같은 사람인지 긴가민가 했어요.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일단 가까이 다가가서 직접 관찰하면서 확인해 보자고. 미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3년간 일부러?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3년 전 일부러 민준석이 다니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어. 우연을 가장해서 내가 먼저 다가갔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3년간 그 사람 곁에 있으면서 관찰했어. 말투, 습관, 사기치는 방식. 점점 확신이 들었어. 이 사람이 이준호가 맞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가 본색을 드러내길 기다렸어. 모텔 사건이 터지고 이혜진을 탐정님께 같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야. 미라는 시어머니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3년간 혼자 이 고통을 혼자 안고 계셨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강서구는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합니다. 민준석 부녀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잡아 쳐넣어야 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 순자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탐정 사무실에서 나온 순자와 미라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방금 들은 충격적인 진실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순자는 3년간 민준석 곁에서 견뎌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라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틀 후 강서구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석의 과거 부인이었던 조영희를 만날 수 있게 주선했다고 알렸습니다. 오후 3시 순자와 미란 그리고 강서구는 조용한 카페에서 조영희를 만났어요. 58살의 조영희는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조영희는 한숨부터 쉬었어요. 민준석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다시 아프네요. 그 사람과 5년을 살았는데 이혼하고 나니
제 재산 3억이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조영희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영희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조영희는 12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 민준석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민준석은 김동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처럼 보였다고요. 결혼 첫 해는 행복했지만 2년째부터 민준석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조금씩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조영희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3년간 조금씩 돈을 주다 보니 3억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4년째 되던 해 조영희가 이상함을 느끼고 추궁하자 민준석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순자는 조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비슷한 길을 걸을 뻔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영희는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혜진이에요. 그 애는 민준석의 딸이었는데요. 조영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혜진이는 20대 초반부터 아버지를 도와 다른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녀가 함께 사기를 치고 있었더라고요. 순자와 미라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조영희는 한숨을 쉬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혜진이는 주로 유부남들을 타깃으로 삼았어요. 외도 관계를 만든 다음 돈을 뜯어내거나 협박하는 수법이었죠. 순자는 태수가 바로 그 타깃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 선생님, 혹시 민준석과 이혜진이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조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 후에 제가 직접 조사를 좀 해봤어요. 적어도 7년간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창피해서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조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제가 알아낸 게 하나 더 있어요. 조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석의 첫 번째 부인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대요. 이름은 서미숙이라는 분이었는데 순자와 미라는 긴장하며 조영희를 바라봤어요. 조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도 민준석한테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결국 15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 이어 또 다른 피해자도 목숨을 잃었다니요. 미라는 충격을 받아 입을 막았어요. 강서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조영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을 꺼내 보여줬어요. 15년 전 기사예요. 서미숙 씨 자살 사건. 당시에는 단순 자살로 처리됐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 남편이 당시 이민수라는 이름을 쓰던 민준석이었어요. 순자는 기사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민준석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영희는 순자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도 그 사람한테 당하셨다면서요? 제 충고인데 그 사람들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영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카페를 나선 세 사람은 다시 강서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강서구는 벽면에 준비해둔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민준석과 이혜진의 과거 10년간 활동 내역이 사진과 문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준석은 과거 15년간 최소 4번 이상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민수, 이준호, 김동욱 그리고 지금의 민준석까지요. 벽면의 사진들에는
각 시기마다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는 민준석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강서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주로 50대 이상 여성을 타깃으로 삼았고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라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랑을 가장에 접근한 후 조금씩 돈을 빼내는 방식과 몇 배의 돈을 벌게 해준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전형적 사기죠. 순자는 자신의 남편도 당했고 자신도 그 타깃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강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석과 이혜진이 직접 범죄 행위를 하는 걸 잡아야 해. 그래야 확실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강서구는 순자의 결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두 사람을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도록 하죠. 순자는 강서구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15년 전 목숨을 잃은 서미숙이라는 여성도요. 두 분 모두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그 사람을 벌받게 하겠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민준석 부녀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며칠 후 순자는 민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 씨, 요즘 바쁘셨죠? 제가 너무 연락을 안 드린 것 같아서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민준석은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말에 좋죠. 어디서 만날까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이제부터 순자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말 오후 순자는 민준석과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석은 오랜만에 만나는 순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미소 뒤에는 차갑게 계산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석은 순자에게 최근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민준석의 눈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기꾼이라니. 순자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순자가 말을 걸었어요. 준석 씨 요즘 사업 잘 되세요? 그러자 민준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사실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민준석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최근에 부동산 투자 기회를 하나 알게 됐어요. 재개발 지역인데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투자 금액이 좀 커서 결정하기가 망설여지는데 순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는 민준석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보이는 척 했어요. 민준석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투자금은 3억 정도 필요한데 6개월 후면 최소 10억은 될 거예요. 원래 저 혼자 하는 건데 제가 여러 군데 돈이 묶여서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데 순자 씨가 투자하시고 수익금 다 가져가세요. 대신 돈 버시면 저 근사한 곳에서 저녁 사주셔야 합니다. 하하.
민준석의 눈에서 욕심이 번쩍이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순자는 분위기 맞춰주려 들뜬 척 물었어요. 어머, 정말요? 확실한 정보인가요? 민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쪽 구청에서 일하는데 내부 정보를 알려줬어요. 다음 달에 재개발 승인이 날 거래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민준석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레스토랑을 나선 두 사람은 각자의 차로 향했어요. 민준석은 차에 타자마자 딸 이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큰 건을 들고 왔어. 3억짜리야. 이번 기회에 3년 동안 농사 진 거 제대로 한번 털어야겠어. 민준석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어요. 이혜진도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네요. 아빠, 근데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드디어 박태수한테서 연락이 다시 왔어요. 민준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뭐래? 이혜진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민준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아버지는 어머니한테서, 넌 아들한테서 동시에 받아내는 거야. 두 사람은 전화를 끊고 각자의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순자와 태수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고 오히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거려. 며칠 전 태수는 어머니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태수야, 이제 이혜진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 그리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 하지만 만날 때 꼭 녹음기를 가지고 가야 해. 태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태수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혜진이 돈을 요구하는 장면을 녹음해야 해. 그게 증거가 될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이혜진이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걸 자백받아봐. 태수는 녹음기를 받아들며 다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증거를 잡을게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태수는 이혜진과 도심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수의 재킷 안주머니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혜진은 태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요즘 바쁘셨죠? 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좀 바빴어. 혜진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이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빠,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업 자금 있잖아요. 혹시 아직도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태수는 이혜진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2천만 원 맞죠?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에 쓰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혜진은 태수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작은 카페를 하나 열려고요. 제가 남편 잃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요. 오빠가 아니면 빌릴 데가 없어요. 태수는 이혜진의 말을 들으며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진 씨, 저한테만 이렇게 돈을 부탁하는 건가요?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이혜진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정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밖에 없어요. 제가 오빠를 얼마나 믿는데요. 태수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습니다. 2천만 원 보냈어요. 꼭 사업에만 쓰세요. 이혜진은 봉투를 받으며 태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오빠, 제가 꼭 갚을게요.
하지만 이혜진의 눈빛에는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보였습니다. 카페를 나선 태수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녹음 다 됐어요. 이혜진이 돈을 요구하는 장면이 전부 녹음됐습니다. 순자는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태수야, 이제 민준석 차례야. 며칠 후 순자는 민준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순자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준석은 순자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투자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순자 씨, 저한테 평생 감사해 하실 겁니다.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돈 준비되셨죠? 순자는 민준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 당장 계약하러 가요. 제가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해 둘게요. 민준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우리 앞으로 더 가까워져요. 이번 투자가 성공하면 우리 결혼도 생각해봐요. 순자는 민준석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역겨움을 느꼈어요. 결혼? 감옥에서나 하겠지. 순자는 민준석이 돌아간 후 곧바로 강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님, 민준석이 미끼를 완전히 물었어요.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요. 강서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경찰과 협의해 둘게요. 다음 주 계약 자리에 경찰이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순자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이 바로 민준석을 함정에 빠뜨릴 날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순자는 민준석과 함께 도심의 한 부동산 중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3억 원을 계좌에 넣어놓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어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도착하자 40대 중반의 중개인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중개인은 두 사람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하며 자리에 앉게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투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석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척했지만 사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돈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사라질 계획이었거든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계약서 내용 확인하셨어요? 문제 없으면 서명하고 돈을 입금하면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으로 계좌이체를 했어요. 네, 3억 원 입금했어요. 바로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리며 형사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민준석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형사 중 한 명이 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경찰입니다. 민준석 씨 맞으시죠?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민준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순자를 바라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순자는 차갑게 민준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석 씨, 아니 이준호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민준석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졌어요.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8년 전 제 남편 박철민한테 5억 원을 사기친 사람 바로 당신이죠? 제 남편은 당신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5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민준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3년 전부터 당신이 이준호라는 걸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당신 곁에 다가갔고 3년간 사랑하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았어요. 민준석은 뒤늦게야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형사가 민준석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민준석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증거가 뭐가 있어? 당신들이 날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순자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민준석이 다른 여성들을 속인 녹취록과 사진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투자 사기를 치려던 현장도 녹화되고 있고요. 순자의 가방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민준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사가 민준석에게 수갑을 채우며 권리를 고지했어요. 민준석은 끌려가면서도 순자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지만 순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이혜진도 체포되고 있었어요. 이혜진은 호텔 커피숍에서 또 다른 유부남을 만나 돈을 요구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역시 경찰과 협조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형사들이 나타나자 이혜진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놓으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혜진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형사가 이혜진에게 여러 건의 사기 혐의를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란이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3년이 정말 길었어. 그 사람 곁에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미라는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태수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저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이번 일로 내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구나. 미란이한테 잘해야 해.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 미란을 바라봤어요. 미란도 남편을 바라보며 용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진술을 했어요. 민준석과 이혜진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15년간 최소 2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서 40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순자의 고소를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후 순자는 남편 박철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오래 기다렸죠? 드디어 해냈어요.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이 정말 길었어요. 그 사람 옆에서 웃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순자는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복수를 완성한 이야기까지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묘소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 당신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볼게요. 순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3년간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순자의 마음속에는 복수가 아닌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석 달 후 민준석과 이혜진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미란, 태수와 함께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재판정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수갑을 찬 민준석과 이혜진이 법정으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3개월 만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석은 방청석에 앉은 순자를 발견하고 순간 눈을 마주쳤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민준석과 이혜진의 범죄 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8년 전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박철민에게서 5억 원을 편취한 사실부터 시작해서 15년 전 이민수라는 이름으로 서미숙을 사기쳐 자살로 몰고 간 사실, 그리고 최근까지 20여 명의 피해자들을 속인 내역이 하나하나 읽혀졌습니다. 방청석에는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명 앉아 있었어요. 60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석을 노려봤고 40대 남성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두 사람의 조직적인 범행 수법을 설명했어요. 민준석은 중년 여성들에게 로맨스 스캠을 썼고 이혜진은 유부남들을 유혹해 돈을 뜯어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이 민준석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은 검사가 제시한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준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재판장이 이번에는 이혜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혜진도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진술을 듣기 위해 순자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선서를 마친 후 순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 민준석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3년간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일부러 만든 관계였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8년 전 제 남편 박철민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사기당했고 그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가 5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4년 전 우연히 피고인이 민준석이라는 새 이름을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3년 전부터 그에게 접근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3년간 피고인 곁에 있으면서 복수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 싶었어요. 순자의 증언이 끝나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조영희는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3억 원을 잃었다고 증언했어요. 40대 사업가는 이혜진에게 속아 2억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60대 여성은 민준석을 만나 1년 만에 평생 모은 8천만 원을 잃었다며 울먹였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되는 동안 민준석과 이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어요. 민준석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민준석은 순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박순자도 사기꾼입니다. 저를 3년간 속였잖아요. 사랑하는 척하면서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이건 명백한 유인 수사이고 저도 피해자라고요. 민준석의 변호사도 황급히 일어나 거들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박순자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린 것은. 하지만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변호인, 진정하십시오. 재판장은 민준석을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피고인 민준석,
증인 박순자 씨가 당신에게 접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먼저 저지른 사기 행각의 증거를 수집했을 뿐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당신을 속여 불법적인 행위를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투자 사기를 계획했고 그 현장을 증거로 확보한 것뿐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 행위입니다. 민준석이 다시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건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더 이상의 발언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15년간 최소 20명 이상의 피해자를 기망했고 2명의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갔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준석은 입을 다물고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방청석의 순자는 차분하게 민준석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발악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혜진도 최후 진술 기회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민준석은 15년간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죄, 그리고 그로 인해 2명의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간 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이혜진은 아버지와 공모하여 사기 행각에 가담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민준석과 이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입힌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총 45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이 파장되었어요. 민준석은 끌려나가면서도 순자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지만 순자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태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드디어 해냈어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태수 가족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어요. 미란이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미란아. 내가 옆에 있어줘서 힘이 많이 됐어. 태수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나도 앞으로 잘할게.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반성했어. 미란은 남편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태수 부부가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5년 전 남편이 떠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고 복수를 계획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제 순자는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복수가 아닌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하늘은 맑고 청명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내려 거실 소파에 앉아 한 모금 마셨어요. 지난 5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복수를 계획하던 긴 시간, 민준석 곁에서 견뎌낸 3년,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정의까지요. 이제 순자는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저녁 때 갈게. 고마워. 오후에 순자는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3년 전 민준석을 만나기 위해 등록했던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순수하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채화 강의실에 들어서자 친구 명숙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순자는 명숙 옆자리에 앉으며 준비물을 꺼냈습니다. 명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야, 요즘은 좀 어때? 마음이 편해졌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편해진 것 같아. 오랜만에 그림 그리는 것도 즐겁고. 명숙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다행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붓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캔버스에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푸른 하늘과 평화로운 들판,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그렸습니다. 붓질을 하는 동안 순자의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저녁 6시 순자는 태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갈비찜 냄새가 풍겨왔어요. 미란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서는 태수가 7살 손녀 지민이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지민이가 할머니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자는 손녀를 꼭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도 지민이 보고 싶었지. 많이 컸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뿐만 아니라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까지 푸짐했어요. 네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어머니께 밥을 먼저 떠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승진 제의가 들어왔어요. 부장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해. 미란이 옆에서 덧붙였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지난 일은 다 잊고 앞만 보고 살려고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네 사람은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민이의 유치원 이야기, 태수의 회사 이야기, 미란이의 취미 생활 이야기까지요. 순자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하던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요즘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혹시 새로운 분을 만나실 생각은?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분간은 혼자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미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9시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거실 책장에는 남편 박철민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죠. 여보는 편히 쉬시고 나는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볼게요. 순자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민준석과 찍었던 사진들이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그 봉투를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과거였거든요. 침대에 누운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취미도 더 많이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녀 지민이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행복을 위해서요. 순자는 눈을 감으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들은 순자를 반갑게 맞이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일상, 소소한 행복,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순자의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순자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순간들에 있다는 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노을인생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